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회심리학의 두 번째 강의로 사회심리학의 이론들을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사회심리학의 이론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각각의 이론을 우리가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은 없을 것 같아서 각 이론의 주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학기에 우리가 배우게 될 많은 사회심리학의 개념이라든가 또는 경험적인 연구들은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론들로부터 파생된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심리학의 대표적인 이론들을 한번 알아보고 일종의 마치 그 로드맵과 같이 활용을 한다면 앞으로 공부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사회심리학의 이론들은 상징적 상호작용론, 역할이론, 사회학습이론, 교환이론, 정신분석이론, 인지이론, 인본주의 심리학, 긍정심리학, 마지막으로 비교문화심리학, 그리고 문화심리학이 있습니다. 이러한 각각의 이론들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의 사회심리학의 예를 들어서 한번 일관되게 설명을 할까 합니다. 저는 사회학이라고 하는 학문은 이 사회적 질서라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는 학문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마다 이 사회학을 다른 방식으로 정의하겠지만 저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사람들 간에 또는 사회 안에서 질서가 가능한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을 여러 각도에서 살펴보는 것이 사회학이다 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이러한 사회적 질서는 개인과 개인 간에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부부관계에서 어떻게 질서라고 하는 것이 가능하고 또 개인과 집단의 관계에서 예를 들어서 회사에 있는 직원과 이 회사 조직과의 관계, 이것도 하나의 사회적 질서라고 볼 수 있고 또 개인과 사회와의 관계,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하나의 구성원으로서 한국인으로 살아갈 때 이 개인과 이 국가 사이에서의 하나의 그 관계, 이것도 이제 사회적 질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사회적 질서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이 사회심리학의 이론들이 어떻게 설명하는가, 그런 이론들 간에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가를 생각을 하면 좀 더 이 추상적인 이론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 사회심리학의 이론들 중에서 가장 사회학적인 이론은 상징적 상호작용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상징적 상호작용론에 있어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떠한 사회 구조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결정되는 수동적이고 그리고 또 의존적인 존재가 아니라 능동적이고 독립적인 존재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행위는 의미를 창조하고 유지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고 있죠. 그리고 인간의 행위는 자기 참조적이다 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아의식을 갖고 있어서 인간은 자아의식을 갖고 있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보는 것처럼 타인의 관점에서 자기를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행위가 상대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미칠 것인가를 또 상상할 수 있죠. 그리고 상징적 상호작용론에서는 사람들은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행위를 형성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부부관계의 예를 들어 볼 때 그 부부 사이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러한 감정, 이것은 일방적으로 생겨날 수는 없죠. 서로 부부간에 이 사랑을 주고받고 하는 상호작용을 통해서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 관계가 형성된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상징적 상호작용론에서는 사회와 문화는 행위를 형성하고 제약하지만
그것들은 또한 행위의 산물들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어떤 문화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사회적 산물이지만 그것이 그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간의 이 행위를 통해서 문화라고 하는 것이 형성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주요 명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인간은 서로 간에 공유하는 의미에 근거하여 타인과 대상에 대해서 행동한다. 그리고 상황정의, definition of the situation은 상호작용에 의미를 부여한다. 세 번째, 의미는 상호작용의 산물이다. 네 번째, 의미는 개인이 타인과 상황과 관계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변경 가능하다. 라고 하는 명제를 갖고 있습니다. 앞서 들었던 우리가 부부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친밀감과 신뢰라고 생각을 해요. 부부 사이에 서로에 대해서 가깝게 여기고 신뢰하는 그러한 감정이 없다면 그 부부관계는 일종의 빈 껍데기와 같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신뢰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 결국 신뢰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추상적인 감정이고 그것은 사실 눈에 보이지를 않죠. 하지만 우리는 신뢰로운 행동을 서로 함으로써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마치 우리가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에 휘날리는 나뭇잎을 보면 바람이 존재를 알 수 있듯이 결국은 우리는 신뢰로운 행동을 보고 상대가 자기를 신뢰하는구나 하는 감정을 갖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그 감정을 서로가 갖고 그러한 감정을 신뢰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가 붙여주기 때문에 두 부부 사이에는 서로 믿고 의지하는 관계가 가능한 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징적 상호작용론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상징을 통해서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 의미에 근거해서 사람들이 상호작용을 한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징과 언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유명한 언어 인류학자인 에드워드 사피어라고 하는 학자는 우리 인간이 어떤 객관적인 세계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언어를 매개로 해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언어라고 하는 것이 단지 표현의 수단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이런 언어 관습의 기초 위에 세워져 있다라고 얘기했고 그의 제자인 벤자민 리 워프는 언어는 우리의 행동과 사고의 양식을 결정하고 주조한다라고까지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피어 워프 가설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바로 결국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어떤 언어 결정론적인 사고를 제기하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한다라고 할 때 그 생각을 하는 것은 언어를 가지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것에 대해서 개념을 만든다든지 또는 자신의 감정을 상대한테 이야기할 때 여러분은 그것을 언어 없이는 불가능하죠. 결국 우리 머릿속에서 우리가 익숙한 언어로 그것을 표현하면서 자신의 사고를 전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언어와 우리의 사고라고 하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마다 그 언어의 문법 체계가 다르죠. 이러한 언어의 문법 체계는 사고의 체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영어에서는 문장의 구조가 주어, 동사, 목적어의 구조를 갖고 있죠.
따라서 주어라고 하는 것이 영어 문장에는 항상 들어가요. I라든지 we라든지 꼭 이렇게 주어가 있고 주어가 하는 행동이 있고 그 행동의 대상이 되는 목적어가 있죠. 그래서 영어 문장에서는 주어를 빼놓고서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말에 한국어에서는 사실 우리는 주어를 생략하고도 문장이 가능합니다. 밥 먹어. 이건 명령어겠네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주어 없이 말을 하는 경우가 있죠. 기분이 좋다. 우리는 이렇게 나는 기분이 좋다라고 해서 반드시 주어를 넣지 않고도 자신의 생각을 전달할 수 있죠. 이것은 어찌 보면 굉장한 큰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영어 문법에서는 항상 주어가 먼저 나오고 주어의 관점에서 모든 행동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심이 되는 거라고 한다면 우리 한국어에서는 주어가 없이도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라고 하는 개념이 굳이 드러나지 않고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것들도 사실은 우리가 행동하는 방식 역시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의 문법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우리가 이 존재라고 하는 것도 사실 그 자체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존재에게 어떻게 이름을 붙여주느냐에 따라 존재와 나와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그 시에 그 김춘수 시인이 쓴 꽃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꽃 김춘수.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이 시에서 보면 결국 꽃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따로 존재했었었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 대상에게 꽃이라고 이름을 붙여주면서 그것은 꽃이라고 하는 존재로 나에게 다가온 것이죠. 바로 이렇게 존재라고 하는 것이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에 붙여진 의미를 통해서 우리와 관계가 맺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시를 통해서 한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상징적 상호작용론에서 중요한 개념들은 이미 설명했던 것처럼 이 상징, 이 대상, 그 행위와 사회적인 행위, 그리고 이제 자기 개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역할과 상황 정의, 그리고 역할 구성, 역할 담당, 이러한 개념들이 있습니다. 우선 여기서 말하는 상징이라든가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어떤 구체적이고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것도 상징이 되고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태극기라고 하는 이 대상은 하나는 물리적인 존재이지만 결국 태극기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그것이 갖고 있는 물리적인 특성이 아니라 태극기가 상징하는 내가 속해 있는 국가에 대한 소속감, 애국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물리적인 그 대상은 우리에게 그러한 감정을 일으켜서 이러한 감정을 공유하는 사람들 간에는 사회적인 연대 이런 것이 형성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자기 개념은 앞으로도 우리가 다음 주에도 이제 살펴보겠지만 이 사회 심리학에 있어서의 하나의 토대라고 볼 수 있겠죠.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인식, 이것은 나와 타자 간의 관계를 형성을 하고 이러한
그 나와 타자 간에 있어서의 어떤 약속에 의해서 계약이 이루어지고 그것에 기초해서 사회가 구성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제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주요 개념인 것이죠. 이 상징적 상호작용론에서는 언어라든지 역할이라든지 그와 같은 것들도 중요하지만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도 또 사회 상징적 상호작용론에서는 중요하게 이제 다뤄지고 있습니다. 이때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그 사람들이 본연적으로 태생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라기보다 하나의 상호작용 속에서 이런 감정이라고 하는 것들이 의미가 부여되고 공유된다라고 하는 이 감정을 이제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하고 이제 관계를 맺다 보면 종종 당혹한 상황에 처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이게 뭐지? 라고 하는 질문을 스스로 하게 돼요. 이게 뭐지? 그러니까 그 상대방의 행동이 이게 무슨 뜻일까 상당히 당혹해 하는 경우가 있죠. 이게 뭐지? 라고 하는 질문은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감정이 도대체 무엇일까? 라고 하는 당혹함이죠. 이때 이 감정에 우리가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고 이름을 붙이느냐에 따라 이 상황에 대한 우리의 정의가 달라지게 되고 그거에 기초해서 우리의 행동이 또 결정되는 거죠. 만약에 상대방의 행동을 나를 무시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하면 지금 내 마음속에 있는 감정은 일종의 모멸감이 되는 거죠. 그러면 모멸감이라고 하는 감정, 모멸감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이는 순간 우리의 또 신체적인 이런 반응이 일어나요. 막 부르르 막 떨리고 막 손에 주먹이 가고 땀이 나고 막 호흡이 가빠지고 하는 이렇게 분노, 화 이런 것들과 관련된 신체적인 반응이 나오고 이제 그거에 대응해서 우리도 그 사람한테 일종의 보복적인 또 행동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감정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경우에서는 너무나도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감정이 있을 수 있어요. 뭐 희노애락과 같은 것은 모든 사회에서 공통적인 감정이겠죠. 하지만 앞서 말했던 것처럼 이게 뭐지? 라고 하는 이러한 상황들은 정해진 게 아니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그 감정의 의미가 정해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의 이론으로서는 역할 이론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역할 이론은 사회적인 지위 또는 이 위치 간의 연결망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요. 이 역할 이론은 사회학적으로 볼 때 매우 중요한 하나의 이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 개인이나 소집단과 같은 미시적인 수준과 또 집단, 사회, 국가와 같은 거시적 수준 간의 일종의 연결고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개인이 어떻게 이 사회라고 하는 커다란 구조와 연결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하나의 설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역할과 관련된 개념을 우선 정의를 해보자면 역할은 일반적으로 개인이 특정 사회 내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관련된 행동의 유형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역할은 어떤 지위를 차지한 사람들의 행동을 의미하는 그런 개념으로서 특정한 지위에는 특정한 역할이 부여가 되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냥 가족의 예를 든다 할 때 아버지라고 하는 역할이 있죠. 그럼 아버지라고 하는 가족 내에서의 지위가 있고 그 지위에 상응하는 그 사람의 어떤 책임과 의무가 있죠. 그리고 다른 그 가족 구성원들로부터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존경이라든지 대우라든지 이런 것들도 하나의 역할과 관련된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할에는
생득적인 역할이 있고 획득적인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역할은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획득적인 것은 이것은 후천적으로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이것이 이제 얻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전통사회와 근대사회를 구분할 때 전통사회는 바로 이러한 생득적인 역할에 의해서 사회적인 질서가 만들어지는 것. 예를 들어서 노예로 태어나면 평생 노예로 사는 것.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근대사회는 어떠한 그 교육이라든지 직업이라든지 이와 같이 이제 후천적으로 자신의 노력과 능력에 의해서 얻어진 것. 그런 것에 기초한 사회가 이제 근대사회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역할과 관련된 개념 중에는 역할 기대가 있어요. 우리가 그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 마땅히 수행해야 하는 그러한 그 행동들, 이런 것들이 역할 기대라고 할 수 있고, 역할 긴장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역할을 수행해야 될 때 그것과 관련돼서 뒤따르게 되는 어떠한 그 심리적인 스트레스, 부담감, 이런 것들이 이제 역할 긴장이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가장으로서 이제 여러 가지 그 밖에서 일을 해서 소득을 벌어야 되는 이런 역할과, 또 자녀 교육의 역할과, 또 가족 내에서의 화목이라던가, 또는 단지 자기 가족만이 아니라 뭐 다른 그 부모라든지 또는 그 친척이라든지 이와 같은 또 여러 가지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될 때 느끼게 되는 심적인 부담감, 이런 것들이 역할 긴장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역할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의 역할만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두 개 이상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때 이 두 가지의 역할이 서로 모순이 되고 상치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교수인데 아들이 학생이다. 근데 그 학생이 그 아버지의 강의를 듣는다 라고 할 때 그 아버지는 교수로서 어떤 공정해야 되는 역할과, 또 자녀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 역할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서로 모순이 되겠죠. 이럴 경우에서는 그러니까 그 규정상 그 부모의 수업을 자녀가 듣지 않게 하는 것이 하나의 규범으로 자리 잡고 있죠. 역할 갈등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역할 개인 병합이라고 하는 또 아주 흥미로운 개념이 있습니다. 그 랄프 터너라고 하는 학자가 제안한 개념인데요. 그 앞서 말했던 것처럼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개인과 그 좀 독립적인 개념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역할을 수행하는 개인은 그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그 행동을 하는 것이지, 본인은 그 수행하는 역할에 대해서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고 마지못해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역할과 개인은 사실은 서로 다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어느 하나의 역할을 오랫동안 수행하다 보면 그 역할로부터 개인을 분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오랫동안 군대에서 장군으로 이렇게 근무했던 사람이 이제 은퇴를 했다. 그럼 더 이상 장군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 내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장군으로서 어떠한 대우를 받기 원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바로 역할 개인 병합이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체성, 현저성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자기와 정체성 개념을 다룰 때 다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이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정체성과 관련된 역할을 수행하는 것과 또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데, 여러 가지 역할 중에서 자기에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행동을 더 많이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정체성, 현저성 이론이 되겠죠.
바로 이제 역할과 관련된 개념에는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역할 이론에 대해서 앞서 말했던 것처럼 사회학적으로 상당히 유용한 이론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바로 개인과 사회를 연결시켜주는 그런 것으로 보았지만 이 역할 이론에 대한 비판은 이것이 그 상당히 이제 사회적인 현상을 유지하는 이데올로기적인 편향성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부여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사회적 질서가 유지된다라고 하는 이런 관점을 갖게 되는데, 만약에 그 역할이 개인의 입장에서 부당한 경우, 그러면 그 역할을 계속 수행해야 하는가?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본가와 또 프롤레타리아의 관계, 또는 회사에서의 직장 상사와 부하와의 관계. 만약에 역할 이론에 따른다면 부하는 바로 부하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 것이겠죠. 근데 만약에 그 역할이 더 큰 틀에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겠죠. 근데 이제 역할 이론에 있어서는 그러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등한시하고 주어진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하는 비판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볼 이론은 사회적 학습 이론이 있습니다. 이 사회적 학습 이론은 저는 개인적으로 사회심리학의 이론 중에서 가장 폭넓게 되고 있고 될 수 있는 이론이 아닌가 싶어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회적 학습 이론은 1941년에 밀러와 돌라드라고 하는 학자가 이 모방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자극과 보수, 강화의 원리에서 설명될 수 있다라고 제안함으로써 현대적인 사회학습 이론의 초석을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기본 가정은, 이 모방은 대부분의 다른 인간 행동들처럼 학습된 것이고, 둘째, 사회적인 행동과 사회적 학습은 일반적인 학습 원리를 사용함으로써 이해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밴두라라고 하는 학자는 이 사회 학습 이론을 더욱더 정교화시키고 체계화했는데, 그래서 이 반두라의 입장에서 사람들의 행동은 결국 자기가 직접 체험하기보다 다른 사람의 행동을 우리가 관찰하고 모방함으로써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학습 이론의 주요 명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간 행위는 상황의 영향, 개인의 행위, 개인의 지각과 감정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행위는 실행적인 학습과 관찰적인 학습,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 행동을 하고 나서 그 행동에 대한 이 강화와 처벌, 이것은 이제 행위를 변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주요 명제입니다. 뭐 우리가 한번 이러한 행위를 학습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 사람의 그 행위에 우리가 주목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행동하는 것을 자기가 모방을 하죠. 모방을 하고 또 자기가 그것을 리허설을 하고, 그런 다음에 그 이후에도 그런 행동을 계속해서 우리가 반복하게 될 때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학습을 하게 되죠. 사실 우리 인간의 행위는 타고난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이렇게 학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심지어 어떤 그 신체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가 갖는 태도라든가 가치, 감정 역시 사회적 학습의 산물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엘버트 반두라가 이 사회적 학습 이론을 검증하기 위해서
한 실험이 있는데요. 한번 우리가 이것을 잠깐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음 이론은 교환 이론입니다. 이 교환 이론은 호만스, 블라우 등이 주장을 하고 티바우트, 켈리 등에 의해서 이제 계승이 됐는데요. 이 이론은 경제적 행위의 원리와 행동주의 심리학의 학습 이론을 수용을 해서 인간의 행동을 어떤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대가 또는 보수의 교환 과정으로 이제 이해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과 어떠한 관계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관계를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이 보상, 보수, 리워드가 있고 그 관계를 위해서 내가 지불해야 되는 비용, 이런 것들 간에 있어서의 일종의 비율에 의해서 내 행동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론이 교환 이론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교환 이론에서는 인간이 행하는 행동에는 언제나 행동에 따르는 어떤 대가 또는 보수가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이 대가와 보수를 더욱더 크게 하는 방향, 반면 비용은 최소화하는 방향, 일종의 뭐 미니맥스 전략을 우리가 취한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보수의 대가는 어떤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작용하는 당사자 사이의 주관적인 평가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뭐 우리가 어떠한 가격을 정할 때도 이 가격이 어떤 시장 가격이 있을 수 있지만 특별히 어떤 구매자 입장에서 급한 상황에 있거나 또는 매도자 입장에서 또 급한 상황이 있게 되면은 가격을 더 낮춰서도 팔 수도 있겠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 교환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둘 사이에 상호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은 각기 독특한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어서 이 판단 기준에 따라 상호작용이 달라지게 되고 그 결과로 보수와 대가의 차이를 이제 다르게 평가할 수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어떠한 물질적이고 경제적인 가치만이 아닌 일종의 사람 간의 어떤 인간관계를 더 중시하는 그런 사람이거나 또는 그와 같은 경우에서는 어떤 장기적인 서로 간의 어떤 유대를 유지하기 위해서 좀 물질적인 피해를 좀 감수하고도 우리가 이 관계를 맺을 수도 있죠. 그리고 이것은 문화마다 또 다를 수가 있어요. 상당히 물질주의가 팽배한 사회에서는 사람들 간에 있어서의 교환이 상당히 이렇게 물질적인 것에 토대를 두고 있다면, 탈물질주의가 강한 사회에서는 그거 외에 다른 요소들이 또 중요하게 작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환 이론에서의 상호작용은 이와 같은 단계를 이제 밟게 되죠. 그래서 우선은 보상과 대가를 비교를 하게 되고, 그래서 자기에게 더 많은 보상이 주어질 수 있는 그러한 관계에 우리가 관여하게 되고, 만약에 자기가 얻을 것은 별로 없는데 지불해야 될 비용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우리는 관여를 하지 않거나 아예 그 관계를 끊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제도화가 이루어져서 상당히 안정된 관계가 지속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동업 같은 경우도 이런 것이죠. 동업도 하나의 교환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두 사람이 어떠한 자본과 시간 또 네트워크를 함께 모아서 사업을 하는 것이니까, 이 경우에 초기 단계에서는 이 제도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또 다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느 한 사람이 판단하기에 내가 뭐 일방적으로 손해를 본다, 상대가 일방적으로 이득을 본다 라고 생각하면 그 관계는 지속될 수 없겠죠. 하지만 서로가 그래도 윈윈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면 그 관계에서는 이게 제도화가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환 이론은 사실 사람들이 하는 많은 행위, 또 관계를 설명할 수 있어요. 뭐 노동시장에서 우리가 어떤 구인이 이루어지는 과정도 결국 교환이죠. 이제 직원을 채용하려고 하는 회사와 또 직장을 가지려고 하는 직원 사이에 서로가 기대하는 수준이 일치할 때 이게 매칭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결혼 시장이라고 하는 것도 또 볼 수 있습니다. 결혼에서도 결국은 이 남자와 여자가 어떤 부부 관계를 맺고자 할 때 서로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이 있죠. 이것이 이제 일치할 때 이제 둘 사이의 관계가 이제 발전할 수가 있는데,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기울어진다라고 할 때 그 결혼 관계가 이루어지기는 어렵겠죠. 근데 이제 범죄에도 이 교환 이론이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이 범죄가 일어나는 것은 결국은 사람들이
이 범죄를 저지르는데 들어가는 비용보다 오히려 얻는 것이 더 많다라고 생각할 때, 그리고 자기가 그런 범죄 행위를 하고도 처벌이 뒤따르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이 범죄와 관련해서 억제 선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결국은 이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하나의 조건들이 잘 지켜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는 사람들은 범죄의 비용과 편익을 계산을 해서 범죄를 저지른다라고 하는 거죠. 이 경우 범죄를 저지름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비용보다 더 클 경우 사람들은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따라서 범죄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이 처벌이 강력해야 되고 신속해야 되고 확실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억제 선언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통법규라고 하는 상대적으로 좀 낮은 수준의 범죄 행위를 볼 때, 이제 자기가 어떠한 예를 들어서 빨간불일 때 지나가는 경우, 이게 아주 늦은 밤이라든지 사람이 없거나 할 때 우리는 그럴 가능성이 크죠. 하지만 대낮에 또 경찰관이 있거나 경찰차가 있을 때 우리는 빨간불이 있을 때 그냥 지나가지는 않죠. 왜냐하면 걸릴 가능성이 크니까, 그리고 그거에 대한 처벌이 크니까. 바로 이런 것이 이제 우리가 범죄가 일어나고 또 그것을 억제할 수 있는 조건을 알 수가 있는데, 따라서 범죄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그 처벌이 굉장히 강력해야 되고 신속해야 되고 확실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이런 조건들이 잘 갖춰지기가 어렵죠. 범죄를 저질러도 풀려나거나, 또는 이것이 조사하는 기간이 오래 걸려서 유야무야 되거나, 또 이것이 확실하게 검거된다라고 하는 보장이 또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이렇게 범죄를 억제하기 위한 조건들이 현실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이 범죄를 100% 우리가 예방하기 어려운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이론으로는 정신분석 이론을 다루려고 합니다. 이 정신분석의 대표적인 학자가 지그문트 프로이트인데, 그는 무의식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통해서 인간 행위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이성과 어떤 합리적인 계산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 인간의 본능 속에 내재되어 있는 이러한 그 욕망, 본능, 무의식, 이런 것들이 인간 행위를 추동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그는 그의 중요한 개념이 이 원초와 본능이라고도 이제 불려지는 원초와 자아, 그리고 초자아, 이 세 가지가 인간의 퍼스널리티, 이 성격을 구성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정신분석학의 관점에서 인간에 대한 이해가 193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드러나고, 그 다음에 프로이트의 제자들이 이것들을 또 더욱더 정교화시키고 발전을 했지만, 또 이후에 프로이트 심리학이 어떤 과학적인 설명이라기보다 상당히 그 주관적인 해석, 또 무리한 어떤 그 확장,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주류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배제가 되는 그러한 또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이트의 그 심리학에 있어서 이 성격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가 핵심적인데, 원초화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충동, 본능, 그리고 그 욕구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인간 행동의 하나의 그 에너지와 같은 것이죠. 우리가 쉬운 예를 든다면, 나는 무엇을 하고 싶어. 어떤 그 욕구, 강한 욕구가 하나의 원초아라고 한다면, 이 자아라고 하는 것은 생물체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현실적으로 찾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원하는 것은 알지만
현실적으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상당히 어떤 현실적인 판단이 하나의 그 에고가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초자 슈퍼 에고는 사회 문화적인 규범이 자기 속으로 내재화된 것이죠. 굉장히 도덕적인 판단, 가치관, 이것이 초자하겠죠. 그래서 초자는 우리에게 내가 올바른 행동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죠. 예를 들어서 어느 한 사람이 굉장히 사고 싶어하는 물건이 있어요. 뭐 옷이 될 수도 있고 자동차가 될 수도 있겠죠. 뭐 자동차의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쉽게 이해가 될 텐데, 이제 좀 성년이 돼서 자기도 이제 운전을 하고 싶은 욕구를 갖고 과시하고 싶어요. 그래서 나는 좋은 차를 사고 싶어라고 하는 욕구를 갖는데, 현실적으로 자기가 그 차를 살 수 있는 그 상황은 안 될 수 있죠. 그래도 차를 사야 되는 필요성이 클 경우, 그 다음에 정말로 멋진 스포츠카를 사고 싶은 욕구, 그 사이에서 현실적인 자아는 결국은 자기가 경제적으로 구입할 만한 가격의 차를 살 수 있겠죠. 굉장히 경차 같은 것을 사는 현실적인 판단을 하겠죠. 초자의 관점에서는 내가 정말 차가 필요한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경제적인 문제도 있지만 또 뭐 지구 환경을 생각하는 사람 입장이라면 오히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욕망 덩어리라고 할 수 있는 원초아와 어떤 사회적 규범을 따르려고 하는 초자 사이에서 자아는 일종의 중개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초와 자아, 초자와의 관계를 우리가 그림으로 그려보자면, 이 원초와 본능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바다에 떠 있는 하나의 그 빙산과 같이 실제로는 더 큰 건데 이게 눈에 보이지 않고 잠재되어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자아라고 하는 것은 수면 위에 떠올라 있는 눈으로 볼 수 있는 현실적인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바로 이러한 이 자아의 또 그 위에서 자아를 이렇게 규제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초자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자아라고 하는 것은 욕망으로서의 원초아와 올바른 것을 실현하라고 하는 초자아 사이에서 동시에 둘을 만족시켜야 되는 어려운 과제를 갖고 있죠. 둘을 다 충족을 시켜야 돼요. 자기의 욕구도 충족시켜야 되고 사회적인 규범도 따라야 되는. 이게 굉장히 쉽지가 않은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자아는 일종의 양쪽을 다 충족하고 있다라고 하는 일종의 방어 기제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 자기가 제대로 그 문제를 풀고 있다라고 하는 일종의 자기 기만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자기의 방어 기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투사라고 하는 기제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어떤 정신적인 문제를, 그것의 원인을 외부에 있는 타인에게 전가하는 행위죠. 이제 우리가 편집증 또는 파라노이아라고 하는 증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것이죠. 내가 지금 현재 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은 뭐 우리 가족 중에 누구 때문이야, 아버지 때문이야, 어머니 때문이야 라고 해서 자기가 현재 뭐 직장도 갖지 못하고 또 어떤 다른 사람과 원만한 대인관계를 갖지 못하는 것이 부모가 나를 어렸을 때 제대로 돌보지 않았기 때문이야, 나를 학대했기 때문이야 라고 하는 식으로 상대한테 책임을 떠넘기는, 그럼으로써 자기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이것이 일종의 투사라고 볼 수 있죠. 두 번째 자기 방어 기제는 분열입니다. 이것은 전 아주 극도로 모순적인 그 감정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흑백으로 구분을 하고 그다음에
아주 극도로 사랑하거나 또는 극도로 미워하거나 하는 두 사이의 감정을 아주 빠르게 그리고 빈번하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분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중에 한 예가 이제 경계성 성격 장애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경계성 성격 장애의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은 아주 극단적인 감정을 이렇게 넘나듭니다. 극도로 사랑했다가 극도로 미워하고, 그리고 이러한 경계성 성격 장애를 안고 있는 사람들은 타인으로부터 자기가 버림을 받는 것에 대한 극도의 불안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타인이 자기를 버리지 못하도록 아주 집착을 하거나, 그리고 이제 자기가 버림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상대한테 아주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오히려 상대로 하여금 자기를 떠나지 못하도록 자살 협박을 하거나 자해를 하거나 하는 이런 것들도 하나의 자기 방어 기제인데, 예전에 미국 영화 중에 위험한 정사, Fatal Attraction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마이클 더글라스하고 글렌 클로스가 주연했던 영화인데, 마이클 더글라스가 거기서는 이제 굉장히 아주 성공적인 변호사이면서 아주 성실한 가장으로 나와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한번 외도를 합니다. 글렌 크로스가라고 하는 여성이 이런 잡지사 기자로 나오는데, 잠깐 외도를 했는데 이 더글라스는 이게 그냥 한 번 정도 서로 간에 바람 피운 것으로 이해했지만, 글렌 클로스의 입장에서는 이 남자한테 매달리고 이 남자가 관계를 끊으려고 하니까 극도의 어떤 이런 분열 증상을 보이고, 나중에는 그 부인과 이 자녀까지 살해하려고 하는 이러한 아주 끔찍한 영화인데, 바로 이 경계성 성격 장애를 잘 보여주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방어 기제는 억압이죠. 위협이나 고통스러운 생각, 느낌 등을 드러내지 않고 속으로 억누르는 행위가 억압이에요. 이것은 사실은 문제의 본질이 있는데,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는 것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런 실질적인 방법을 취하기보다 오히려 이것을 안으로 숨겨둠으로써 문제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게 오랫동안 축적이 되면 그것이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돼요. 그래서 한국인들이 이제 자주 앓는 병 중에 화병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특히 이제 중년 여성들이 화병을 많이 이제 앓는다고 하는데,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해보면 특별하게 어떤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요. 이런 것은 결국은 남편과의 관계, 시부모와의 관계 등등으로 인해서 아주 불편하고 어려웠던 상황들을 이제 드러내지 못하고 속으로 삭혔다가 이것이 오랫동안 이게 축적되다 보니까 나중에 감당하지 못한 상태에 이르게 됐을 때 화병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부인입니다. 현실을 부정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행위죠. 예를 들어서 예전에 우리가 1997년에 외환위기가 있을 때 많은 직장인들이, 가장들이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었어요. 근데 이 현실을 이제 받아들이기 어렵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침에 마치 출근하는 것처럼 옷을 입고 가방을 챙기고 나가고 하루 종일 소일했다가 집에 퇴근하는 것처럼 돌아오는 이런 것들이 일종의 부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마지막 다섯 번째는 동일시입니다. 타자와 자기를 동일시함으로써 오히려 타자가 자기한테 주는 어떤 부정적인 이 감정, 영향력을 상쇄하려고 하는 이런 것이죠. 예를 들어서 가정 내에서 상당히 어떤 폭력적인 아버지가 있다. 이 아버지가 그 어머니를 가정폭력으로 계속해서 괴롭힌다. 이럴 경우에
이 아들의 입장에서 사실 이 폭력적인 아버지가 굉장히 두려운 존재죠. 그렇지만 대항하기에는 너무 두렵고 어려울 경우에 아예 아버지 편에 서서 일단 이런 어려운 감정을 해소하려고 하는 것도 중에 동일시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에서는 이와 같은 방어 기제를 통해서 마치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우리를 기만하고 속이는 그런 것을 취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했던 것처럼 프로이트 심리학은 주류 심리학에서는 비과학적인 학문으로 이렇게 취급을 받고 있고, 또 사회학자들도 프로이트는 인간을 어떠한 그 문명이라고 하는 얇은 판으로 이 그 욕구라고 하는 것을 가둬둔 그런 것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을 너무 지나치게 생물학적이고 본능적인 존재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라고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징적 상호작용론이라든지 어떤 사회 심리학에 있어서의 사회 문화적인 이론들은 결국 우리 인간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본능이나 욕구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닌 일종의 사람 간에 있어서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의미가 만들어지는 굉장히 사회 문화적인 하나의 그 설명을 하고 있죠. 이제 그런 입장에서 바라볼 때 프로이트의 심리학은 이와 같은 좀 더 사회적 구성으로서의 인간 행위를 지나치게 간과하고 어떤 욕구나 충동이나 뭐 이와 같은 좀 더 생물학적인 것으로 이렇게 설명한다라고 하는 그런 비판을 하고 있죠. 하지만 좀 더 우리가 이 프로이트 이론에서 하나의 그 가치 또는 그 유용성을 찾는다면 그 인간의 어떤 과도한 사회화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경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뭐 사회학도 그렇고 사회심리학도 그렇고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앞서 말했던 것처럼 하나의 사회적 구성체로서 인식을 하게 되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사회적 규범에 잘 순응을 하고 서로 간에 항상 합의를 통해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고 질서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좀 상당히 좀 낙관적이라고 할까? 순진한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회로부터 영향을 받지만 사회에 의해서 완전하게 이렇게 순응될 수 있는 존재는 아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지적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개인과 사회와의 관계가 항상 질서 있고 평화로운 것이 아니라 그 둘 사이에서는 긴장과 갈등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 사회가 인간을 과도하게 지배하고 통제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 재난 영화들을 보면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요. 뭐 지구가 멸망 단계에 들어서 이제 더 이상 온전한 그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고, 그렇게 되다 보면 대개 그와 같은 미래 SF 영화에서 보면 새로운 제국이 등장해서 이 제국이 사람들을 아주 AI라든지 그런 방식으로 통제를 하죠. 그래서 미래의 그 SF 영화에서 보면 상당히 많은 영화들이 인간을 또 이 여러 계급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고날 때부터 이제 노동의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계급이 있고, 그 다음에 상층의 아주 엘리트 계급들이 있고, 그 둘 사이에서 일종의 이런 관리 역할을 하는 이 중간 계급으로 이렇게 영화에서는 많이 묘사하죠. 그래서 이 계급들이
이제 사는 세계도 서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고, 그래서 정말 미래의 우리 인류 사회는 유토피아라기보다는 디스토피아적인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최근과 같은 코로나19 사태도 사실 그와 같은 굉장히 이제 개인의 어떠한 권리나 프라이버시가 공공의 안전을 위해서 극도로 이렇게 통제되는 이런 상황이죠. 지금은 이게 일시적이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수용하지만 이것이 장기화가 되면 바로 사회의 안전이라고 하는 명분으로 개인을 억압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프로이트의 심리학이 저는 갖고 있는 가치는 바로 개인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에 의해서 100% 통제되고 이렇게 순응시킬 수 없는 그러한 욕구와 본능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러한 개인과 사회 사이에서는 항상 이러한 그 긴장 상태와 갈등이 존재할 수 있다. 그래서 프로이트 심리학에서 비판받았던 비과학적인 그런 연구 방법, 가설, 예를 들어서 뭐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라든지 또는 뭐 구강기, 항문기 이런 것들은 사실 과학적으로 우리가 증명하기도 어렵고 또 어떤 수용하기 어려운 것들이죠.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과감하게 제거해야 되겠지만 인간에 대한 보다 더 깊은 이해,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더 새롭게 해석을 할 수 있는 측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인지 이론이 있어요. 이 인지 이론은 그 행동주의 심리학에 대한 일종의 반발이라고 할까? 그거에 대응으로서 발전된 것인데, 이 행동주의 심리학에서는 인간이 자극에 따라 반응하는 그런 존재로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행동은 생득적인 반사와 학습된 조건 반사의 복합이다라고 보는 거죠. 마치 우리가 스키너의 실험이라든지 파블로프의 실험을 보면 우리가 뭐 비둘기가 어떤 모이를 어떤 종을 누르면 모이가 떨어지면 자기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보상이 따르니까 그 행동을 계속하게 되는 것이죠. 또 파블로프 같은 경우에는 조건 반사처럼 우리가 모이를 줄 때마다 종을 쳤는데, 그래서 이 먹이와 종 간의 연관성을 이제 개가 학습을 하고, 그래서 종을 치면 모이를 안 줘도 침이 흐르는 이러한 것들이 이제 행동주의 심리학인데, 여기에서 인간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마치 어떤 자극이 주어지면 반응이 자동적으로 나오는 이런 것으로 비춰지는데, 이것에 대해서 게슈탈트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마치 카메라처럼 어떠한 대상을 100% 이렇게 복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머릿속에서 그 대상을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지각을 구성함으로써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그에 따라 행동이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슈탈트 심리학에서는 인간이 어떤 수동적으로 어떤 자극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대상을 우리가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구성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 우리가 앞으로 이제 사회적 지각이라는 주제를 배울 때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게 점들을 쭉 이렇게 나열했다고 봅시다. 그럼 우리는 점 하나의 개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점들이 선을 이루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점들이 만약에 이렇게 가다가 우위로 이것을 하나의 방향성을 갖고 있다라고 우리는 해석을 하죠. 사실 이 점들은 그냥 어떤 평면 위에 그렇게 배치가 되어 있을 뿐인데, 우리 인간이 여기에 질서를 부여하고 규칙성을 부여하는 거죠. 바로 이게 게슈탈트 심리학이거든요. 그래서 눈으로 들어오는 자극 자체를 지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보고 싶은 것을 본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인지심리학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다양한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요것 여기가 다음에 사회적 지각이라고 하는 주제를 다룰 때 좀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오늘은 간단하게 범주화 그리고 도식이라고 하는 두 가지 개념을 소개를 할까 합니다. 이 범주화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나 사물을 지각을 할 때 그것을 각각의 개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집단의 구성원으로 보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바라봤을 때 그 속해 있다고 생각하는 집단의 일원으로서 그래서 그 집단의 속성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 이것이 이제 두 번째로는 도식이라고 하는 개념.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조직화된 지식의 구조죠. 그래서 우리는 대상에 따라 각각의 도식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자동차도 우리가 그 고급 자동차 하는 것에 대한 도식이 있죠. 단지 가격이 비싼 것만이 아니라 스타일이라든지 기능에 있어서 이것은 값비싼 자동차라고 하는 도식을 우리는 갖고 있는 거죠.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그 대상이 있을 때 그것을 그 개체의 속성을 일일이 우리가 분석을 해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쪽에 일반적인 그 특성을 가지고 개인에게 대해서 우리가 이제 대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다음으로 그 인본주의 이론을 설명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앞서서 다뤘던 정신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적인 안에 결정론을 갖고 있었고 또 행동주의 심리학 역시 상당히 어떠한 그 어떤 자극과 그 반응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결정론적인 사고가 있었다면 그 인본주의 이론에서는 사랑이라든가 창조성, 행복, 선택, 의미, 가치, 자아과 같은 인간의 어떤 긍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둔 하나의 관점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인본주의 심리학의 대표적인 학자라고 할 수 있는 이 칼 로저스에 있어서는 그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객관적인 세계에 사는 존재가 아니라 자기가 살고 있는 이 환경의 장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러한 그 주관적인 그리고 현상학적인 관점에서 인간을 이해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살고 있는 이 환경을 자기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그의 세계가 달라진다는 관점이죠. 로저스에 있어서는 그 하나의 인간을 포함한 유기체는 이 실현이라고 하는 경향성을 갖고 있는 존재로 보았어요. 그래서 단지 유기체가 생존하고 유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좀 더 나은 자아로 발전하려고 하는 경향성을 갖고 있다. 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자아 실현을 그 완전하게 실현한 사람들이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칼 로저스는 인간이라고 하는 하나의 존재이고 그리고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하려고 하는 경향성을 갖고 있는 이러한 존재로 이해를 하고 있죠. 첫 번째로는 아브라함 매슬로우가 있어요. 그래서 매슬로우 역시 인간이 갖고 있는 잠재적인 창조성 이것을 중요시 여기고 인간에 있어서의 성장 동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매슬로우의 욕구의 5단계가 있죠. 그래서 우리 인간에는 5가지의 기본적인 욕구가 있는데 이것들이 서로 이렇게 위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이제
생리적인 욕구죠. 뭐 식욕 같은. 그래도 생리가 충족이 되면 이제 안전의 욕구를 추구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욕구가 이제 충족이 되면 다음으로는 애정의 욕구. 자기가 어떤 그 사회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 안정감, 그 어떤 소속감 이런 것을 추구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존경의 욕구, 남들로부터 인정받고 존중받고 싶어하는 이 존경의 욕구를 추구하게 되고 마지막으로는 자아 실현의 욕구가 있다는 거죠. 뭔가 자기가 삶에 있어서 어떤 의미 있는 것을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자 하는 이 욕구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모든 인간은 기본적으로 다 갖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게 그 어느 개인에게는 이 가장 높은 수준의 자아 실현의 욕구를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사람이 있고 주어지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평생 정말로 가장 기본적인 수준의 욕구만을 추구하다가 끝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보다 더 높은 그 가치를 실현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인본주의 심리학과 같은 맥락을 갖는 게 이제 긍정심리학인데 이 긍정심리학에서는 지금까지의 심리학이 뭐 우울증이라든지 편집증이라든지 정신질환이라든지와 같이 이 부정적인 측면에 우리가 초점을 두었다. 그것 역시 중요한 역할이긴 하지만 이제는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보다 긍정적인 측면들을 우리가 발굴을 해서 그것을 강화하는 것이 또 심리학의 주된 하나의 그 역할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긍정 심리학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이고 일상적인 주제들에 많이 초점을 맞추고 있죠. 사랑이라든가 그 몰입이라든가 창의성이라든가 열정 이런 것들이 어떻게 사람들 속에서 작동해서 결과를 산출해내는가. 그래서 이런 긍정 심리학에서는 어떤 굉장히 우리 그 세계에서 성공적이고 창의적인 사람들을 조사를 해보고 어떤 것이 바로 이들을 그렇게 끊임없이 창의적이고 성공적인 삶을 만들게 하는가 그거에 대한 연구를 하죠. 마틴 셀리그맨이라고 하는 교수가 미국 심리학회 회장도 했던 분이 바로 이 긍정 심리학이라고 하는 개념을 드러내서 우리 이제부터 우리 심리학은 행복이라든가 몰입이라든가 창의성과 같은 이런 것들을 연구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셀리그맨 교수는 전 최근의 연구에서는 이 플러리싱이라고 하는 이 개념, 플러리시라고 하는 개념을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우리의 모든 능력과 잠재 능력이 다 발휘해서 이게 활짝 꽃피는 것이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플로리시가 이제 어떻게 가능한가를 찾기 위해서 어떤 인간이 갖는 긍정적인 정서, 몰입, 관계, 의미, 성취 이런 핵심 요소들을 연구하는 것이 이제 그 긍정 심리학의 목표로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본주의 심리학과 긍정 심리학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 인간 심리의 긍정적인 것에 초점을 맞춘다는 면에서는 공통점이지만 이제 긍정 심리학은 그 우리 삶이 반드시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못한 것이 같이 존재한다라고 한다면 인본주의 심리학은 인간의 본성에 있어서의 어떤 타고난 어떤 그 긍정적인 측면, 아까 말했던 자기 실현의 경향성 이런 데 초점을 둔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런 긍정 심리학은 인본주의 심리학의 관점을 취하지만 어떤 주류 심리학에서 취하는 과학적인 접근 방법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끝으로 우리가 이제 비교문화 심리학을 살펴보려고 그래요. 지금까지의 심리학은 어찌 보면 상당히
서구의 경험에 기초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리처드 스웨더라고 하는 이 비교 문화심리학자가 서구의 심리학은 weird라 이렇게 말했어요. 영어에서 weird 하면 뭔가 좀 이상한, 좀 괴짜 이런 뜻이죠. 이것은 Western, educated, industrialized, rich and democratic. 그래서 그 서구 심리학의 꼭 어떤 응답자들 또는 실험 대상자들은 대개 이렇게 서구의 어떤 교육받은 백인 중상층 남성들에 이렇게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다른 인종 집단 또 사회 문화 집단에 적용되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서구의 주류 심리학을 우리가 보편적인 심리학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리처드는 이러한 서구에서의 인간 행위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의 인간 행위를 예측하고 기술하고 설명할 수 있는 심리학적인 이론을 개발하는 것이 문화심리학의 목표로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문화에 대한 심리학의 접근은 크게 비교문화 심리학 그리고 문화심리학으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비교문화 심리학은 보편적이고 일반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사회심리학적인 개념이나 이론을 여러 사회 문화에 적용을 해서 이런 문화들 간에 있어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내는, 그래서 그러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유발하는 요인들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찾아내는 보다 더 이렇게 논리 실증주의적이고 상당히 보편적인 그 이론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러한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반면 문화심리학은 이렇게 모든 문화에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개념이나 이론을 추구하기보다 어느 특정한 문화에 더욱더 적합한 이 개념이라든지 또 사회심리적인 메커니즘이라든지 이론을 이렇게 찾아내려고 하는 좀 더 이렇게 토착적이고 또 사회 구성적인 하나의 관점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인의 특별한 사회 심리적인 그 특성이 있죠. 그 중에 우리가 강조하는 것이 우리 한국인들이 공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회 심리 현상이 정이라고 하는 그런 감정이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정이라고 하는 것은 서구 사회에서 말하는 감정 하고는 좀 상당히 다르죠. 이 정을 그러니까 영어로 번역을 하거나 다른 나라 언어로 번역을 할 때 굉장히 어려운 이유는 바로 이 정이라고 하는 한국인의 사회 심리가 어떤 굉장히 특수한 사회 문화적인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인이 말하는 정에는 그 고운 정만 있는 게 아니라 미운 정도 있어요. 상당히 이렇게 복합적인. 그래서 이 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상호 모순되는 감정이 존재하면서 또 역사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정 때문에 내가 봐준다라고 하는 말을 하죠. 이렇듯이 이런 정이라고 하는 한국인의 사회 심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한국인의 어떤 역사, 문화를 이해해야만 우리가 제대로 조수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반면 비교문화 심리학에서는 좀 더 여러 사회 문화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그러한 이 개념들을 찾아내려고 하죠. 대표적인 것이 자아 존중감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사실 앞서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자기라고 하는 것은 사회 심리학의 토대이거든요. 근데 자기를 온전하게 유지시키는 것의 핵심이 자아 존중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자기를 얼마만큼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는가를 측정하는 것이 자아 존중감인데 그것을 구성하는 여러 문항들이 있거든요. 이것을 이제 서구에서 개발되었지만 또 우리 한국적 상황에 맞게 또 이렇게 또 변형시킨 또 자아 존중감 척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아 존중감 척도를 가지고 여러 가지 또 사람들의 행동들을 측정하는 중요한 또 변수로 사용하기도 하죠. 바로 이런 것들이 바로 비교문화 심리학과 문화 심리학에 있어서의 차이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상징적 상호작용론에서 시작해서 비교문화 심리학, 문화 심리학까지 굉장히 다양한 이론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각각의 이론을 이해하려면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야 되겠지만 오늘은 제가 일종의 로드맵을 여러분들한테 제공한다는 생각에서 우리가 이러한 지도를 가지고 사회심리학이라고 하는 세계로 나아갈 때 올바른 방향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이 각각의 이론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이 사회심리학의 이론이 점차 어떤 적용의 대상, 범위가 확장되어 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이 상징적 상호작용론에서는 개인과 그를 둘러싼 중요한 타자 간에 있어서의 어떤 상징과 의미를 매개로 한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었다고 한다면 교환 이론이나 또 사회적 학습 이론 또 역할 이론으로 넘어가게 되면 개인을 넘어서 조직 그리고 사회에서의 개인의 어떤 지위, 역할 이런 것에 대한 설명으로 확장되었고 그리고 인본주의 심리학과 또 긍정 심리학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이제 인간에 있어서의 어떤 부정적인 심리적인 측면, 어떤 문제점에 초점을 두었다면 보다 일상적이지만 또 중요한 또 긍정적인 이런 부분으로 이 연구 대상이 확장되었고 마지막 비교문화 심리학이나 문화 심리학으로 보면 이것이 서구 중심에서 이런 비서구 문화로 이렇게 확장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에 여러 가지 이론들을 또 많은 정보들을 한꺼번에 주입이 돼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반복해서 수업을 듣고 또 교과서를 읽고 하는 방식으로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 심리학에 대한 이론들에 대한 이해를 넓히게 되면 앞으로 우리가 구체적인 사회 심리학의 개념들, 주제들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네.